다주택아들과 함께 살다가 양도세를 무려 8억이나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과세하는 게 정당하다. 이거는 사실 제가 강의 때마다 수도 없이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데, 양도세에 있어서만큼은 세대 분리를 외형, 주민등록표가 아니라 실질에 의해서 정말 따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강조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세대 분리만, 주민등록표만 분리하면 되겠지, 적당히 하면 넘어가겠지 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한국일보 기사고요. 23년 1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이정원 기자님이 작성을 해주셨네요. 자, 요약을 좀 볼까요? 2주택자 아들이 있는데 세대 분리를 하고 나서 1주택자 아버지와 거주를 했다. 그럼 이때 세대 분리는 뭘까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주민등록표 세대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실제 정말로 떨어져 살았냐, 아니면 같이 살고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당국은, 국세청이죠, 관할 세무서, 아버지는 3주택자로 봐야 된다. 왜냐면 아버지 1주택, 그리고 2주택자 아들이 서로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럼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과세가 아니라 이제 양도세 아마 중과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를 8억을 고지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은 8억이 맞다. 납세자는 아니다, 세대분리 돼 있고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제 다툼이 있으니까 법원까지 간 거죠. 그래서 법원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로 보여서 과세가 정당하고, 그리고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비과세에 있어서는 엄격 해석해야 된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한 다주택자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면 부모도 다주택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지금 기자님이 작성을 하실 때 이런 말은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세대 분리가 완벽하게 완료가 됐는데 거주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엄밀히 말하면 앞에 세대 분리한 이 말을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으로는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실제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면 이 경우에는 같이 산 걸로 봐서, 그쵸? 다주택자로 봐서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당국이 합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어 써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지 않은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놓고 보면 세대분리 됐는데 왜 세금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부장 신명희 부장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2심까지 간 것 같아요. 그죠? 서초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제 문제를 제기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납세자겠죠. 우리가 억울합니다, 이거는 세대 분리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봤더니 아니다, 세대 분리 아니다, 세금 내라, 이거예요. 한번 그러면 사례를 좀 볼까요?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A씨죠, A씨. 그 납세자입니다, 납세자, 원고. 2012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을 했고, 2014년 같은 지역의 주택을 임차해서 아내와 장남 차남과 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본인 명의의 서초구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하나 이제 임차로 얻어서 거기에 배우자, 그리고 장남, 차남, 이렇게 네 식구가 산 거죠. 그런데 이 중 차남 B씨가 15년 경기도 부천, 2018년 서초구 오피스텔을 한 채씩 사들여서 2주택자가 됐다. 수도권 상승장 초입에 들어간 거죠. 저도 2015년에 경기도 부천을 하나 갭 투자했었거든요. 물론 팔았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B씨가 2주택자죠. 그리고 아버지는 1주택자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초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해서 세대 분리를 마쳤지만 이후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대 분리를 마쳤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19년 10월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를 32억 5천에 팔았다. 보십시오. 2019년 10월이지 않습니까? 매도 타이밍은 아주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양도세에 중과가 들어가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B씨가 세대 분리한 뒤에 마쳤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때의 세대 분리는 전입신고만 지금 다르게 한 겁니다. 주민등록표만.
그래서 A씨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에 따라서 2019년 5월 양도세 1억 9천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니까 12억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이때는 12억이 아니죠. 9억이죠.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 하니까 1억 9천이 나왔겠죠.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그 다음에 2월달 한 7개월, 2개월, 그러니까 9개월 정도 있다가 A씨에게 아니다. 1억 9천이 아니라 8억이다. 왜? 비과세가 아니고 아까 몇 주택이에요? 3주택이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럼 장특공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2020년 6월 1일 이전이니까 중과 3주택 중과는 20%포인트 가산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최고 세율 한 62% 나왔을 거예요. 아마. B씨가 A씨의 주택 양도일 이전에 세대를 분리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등록 세대 분리입니다. 이후에도 A씨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처음에 잘못 오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세무사님한테도 이거 혹시 케이스 아냐 했더니 이거는 그냥 계속 같이 산 거 같다. 그 판례를 이제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사가 여러분을 오히려 헷갈릴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만 전에 한 거지 계속해서 그 전 before 그리고 after 전부 다 같이 산 거예요. 같이 살면 이거 3주택이에요. 그런데 이제 A씨는 인정 못하고 부당하였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 집에 살았다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이 구분돼 있고 의료비,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했다. 내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달리 유지했다. 그리고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도 직접 납부하며 관리 유지했고 오피스텔 매수와 관련해서 지원받은 차입금을 상환했다. 독립세대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안 본 거죠. 자, 1주택자 여부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외형상으로 보이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 여부다.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국세라서 국세. 그런데 보니까 A씨의 집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같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과금이나 이런 거를 하고 따로 했다고 하지만 구조상 이게 분리가 안 되고 같이 산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의료비하고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만 스스로 부담했고 여기에 대한 관리비, 세금 이런 것도 따로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원문을 봐야 돼.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A씨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제 분리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까지는 내가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런데 조세 형평 원칙상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별도의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조문에 있는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겠다 그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저는 이건 사실 뭐 너무 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기사의 일부 내용이 조금 헷갈리게 써가지고 양도일 전에 세대를 분리했다. 이때 세대 분리가 외형인지 실질인지가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외형적인 것만 분리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같이 살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근데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사례에서 A씨가 있고요. 이 A씨하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습니다. 이 차남이 바로 B씨인 거죠. 그쵸? 근데 함께 거주를 한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이 A씨가 갖고 있는 주택이 몇 주택이에요? 1주택이죠. 서초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 차남 B가 갖고 있는 주택이 또 몇 개예요? 2개죠. 하나는 부천, 또 하나는 서초에 있는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 당연히 주거용으로 썼겠지 뭐. 왜냐하면 주거용으로 써야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은 세대로 봐야 되고 동일 세대로 봐야 되고 동일 세대 주택을 봤더니 1번 서초 아파트, 2번 부천, 그리고 3번 서초 오피스텔 이렇게 3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3주택인 거죠. 현행세법에서 3주택 상태에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55조 20항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도 아니고 그 주택 판매한 A주택에서 2년 거주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가 안 되고 이제 비과세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 버린 거죠. 아까 보니까 19년 10월 달에 매각을 했잖아요. 이거 왜 날짜가 이 모양이야? 갑자기 짜증이 나네. 죄송해요. 여기 보세요. A씨는 19년 10월 달에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고 2019년 5월 달에 양도세를 납부했다고. 뭔 말이야 도대체. 10월이면 12월까지 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양도세 중과인 상태에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날라가 버리니까 차라리 일반 과세만 되더라도 그냥 조금 충격이 덜 할 텐데 3주택 중과가 들어가 보니까 완전 망해버린 거, 이 케이스는. 그래서 세금이 파랗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볼까요? 이 A씨는 주장하는 게 뭐예요, 지금? 차남이, 우리는 화장실도 구분되어 있고, 차남이 의료비, 교통비도 좀 따로 했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서초 오피스텔도 따로 구입했고. 근데 서초 오피스텔을 자기 돈으로 한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세대분리하고. 실제 말 그대로 세대분리가 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주민등록표가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 떨어져 살아야 돼요. 이 두 개가 엔드 조건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요 2번이 안 된 거죠. 이렇게 2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케이스라도 세대 분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수강생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답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본인이 주택이 하나가 있고요. 뭐 본인 엄마가 하나가 있는데 잠깐 같이 살 거예요. 그럼 이게 뭐 비과세가 될까요? 물어보는데 알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살고 있는 또 세대 구성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본인 모친이 살고 있는 또 세대 구성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모친의 배우자, 부친. 그러면 이거를 양쪽 다 주택수를 알아야 돼요. 본인은 하나 있어. 근데 엄마도 하나가 있대. 근데 엄마와 세대 분리가 될 수 없는 남편, 그러니까 아빠죠. 본인한테는 아빠가 한 세 채 있대. 그러면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4예요. 그럼 5개, 5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좀 착각을 하시냐면, 그동안은 주민등록만 분리를 하고 넘어가도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냥 운 좋게. 근데 그거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아니라 그냥 단지 just lucky한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옆집 아저씨 아줌마도 괜찮다고 하고 부동산가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안 통해요. 요즘에는 뭐 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용 내역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하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취득세는 주민등록표만 봐요. 취득세는 이것만 봐요. 이것만 주민등록표. 이게 좀 사실 좀 취득세는 지방세, 그리고 양도세는 소득세, 국세라서 이게 두 개가 좀 안 맞는 건데 취득세도 좀 빨리 그게 통일이 되면 좋겠는데 왜 취득세가 지방세에 그게 안 되냐면은 뭔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집을 샀는데 내가 등기를 하면서 곧바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언제 실질과세 그거 따지고 그래요.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를 또 하는 게 뭐냐면 취득세는 주민등록표만 분리하면 되니까 또 양도세도 그렇게 막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걸 전형적인 뭐라고 하냐면 유추해석, 확장 해석이라고 해요.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만약에 이게 행정법원이면 2심이니까 대법원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가봤자 의미 없다고 봐요. 진다고 봐요. 오히려 이제 소송비만 더 깨질 수 있어요. 너무 억울하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양도세 한 1억 얼마 내고 끝낼 수 있었는데 무려 8억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8억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차남, 주택을 갖고 있는 얘를 주민등록 분리를 하고요. 실제 떨어져 살아야 돼요. 실제 떨어져 살고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돼요. 막 여기 집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아예 하지 말게 하셔야 돼요. 아예 그냥 따로 떨어져 혼자 나가서 살아라 그래요. 오피스텔을 어떤 원룸을 어떤 고시원을 어떤. 그게 제일 확실해요. 미안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또 뭐,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부천 팔고 서초 팔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1주택 남은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2019년에는 아마 그쯤에는 그게 있었겠죠. 최종 1주택 비과세. 그 보유기간 재산 정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있기 전이었으면 하는 거고, 그 비과세 곧바로 되는 거고, 그게 있었으면은 또 2년 텀이 있는 다음에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은 보유기간 재산정이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비과세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있는 거 다 처분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A씨가 가지고 있었던 서초의 아파트는 32억이 매가라면 엄청나게 고가주택 아닙니까? 그런 고가주택을 팔 때는 최소한 세무사 2명 이상하고는 상담을 하셔야 돼요. 아니 왜 양도세를 아끼려고 하는데 그 세무사 상담료를 아낍니까? 100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보통 뭐 30만 원, 5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2명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아도 100만 원까지는 안 들잖아요. 그 이하로 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안타깝다. 물론 이제 당사자분은 정말 속상하시겠지만 여기 법원 마지막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쁜 목적으로 했다고는 안 보는데 그렇다고 그걸 유추해서 확장 해석해가지고 유리하게 비과세라고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냥 우리는 엄격 해석, 조문에는 대로 그냥 하는 것 뿐이다. 그게 맞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모든 케이스를 다 이렇게 해야 될걸요. 법원에서. 그러면 안 되죠. 글쎄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도세는 본인이 신고해서 납부하는 신고 납부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 세법이 자주 바뀌고 그런 거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매도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로 과세 요건이 확정이 돼버려요. 다시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게 매수 계약서든 매도 계약서든 계약서를 쓰는 순간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99% 결정이 나버려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문건주 작가님 오셔가지고 세무 공무원 하신 분 말 들었잖아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 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짜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8억에 날라갔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말씀드렸잖아요. 임대주택 지자체 등록했는데 세무서 등록 오피스텔 그 2개 안 했다고 8억에 날라가. 그분 7억 5천이 날라가요. 7억 5천이 그분도 비과세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이 크다. 그러면 반드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라시고 매도하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주민등록표도 분리를 하시고 실제 떨어져 살고 있는 것도 분리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전에 얼마 전에 하면 되냐, 3개월 전에 하면 되냐, 6개월 전에 하냐 또 물어보시잖아요. 정답 없대요. 저도 물어봤어요. 세무사님 그리고 세무공무원분들 다 없어요. 그냥 여유 됐을 때 최대한 여유 있게 해라. 3개월 전에 할 수 있으면 3개월 전에 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가장 안전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도움이 되시겠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제네시스 박으로 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